Buonasera. 안녕하세요. 우리 시대의 일곱 교황 진행을 맡은 김남희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만나본 교황 비오 12세가 위엄을 갖춘 위대한 교황이었다는 평가를 받는 반면에 오늘 우리가 만나볼 후임 교황님은요, 좋은 교황님, 착하고 선한 교황님으로 불리웠던 분입니다. 두 분의 서로 다른 카리스마가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요. 오늘 또 교황님 이야기 함께 나눌 두 분 모셨습니다. 손희송 베네딕토 주교님, 네, 황중호 베드로 신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또 저희가 오늘 만나 뵙게 될 교황님에 대해서 그 키워드로 잠시 유추해 볼까 합니다. 네, 같이 저희가 제시어 한번 볼까요? 네. 네, 가난한 농부입니다. 어떤 분이신지 맞추실 수 있을까요? 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교황님 중에는 이렇게 다양하게 그쵸, 가정이 출신이 네. 아주 다양하시잖아요. 네. 가난한 집 출신도 여러 돼요. 네. 아, 이미 우리가 출신이라는 말을 통해서 이미 어느 정도 나온 것 같은데요. 그럼 그 다음 제시어 보겠습니다. 네, 외교관인데요. 어떠신가요? 아직까지도 저는 좀 외교관 출신도 많죠, 교황님들. 네. 맞아요. 지난번 비오 12세도 비오 외교관 12세 출신이었고. 교황님도 네, 그러셨고요. 자, 그러면 세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네, 과도기적 인물. 네. 네, 좀 결정적인 힌트인 것 네, 같습니다. 그렇죠. 네. 아, 정말요? 저는 지난번 교황님도 그렇고 이 시대 자체가 다 모두 과도기적이어서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아, 네. 자, 그럼 네 번째 제시어 보겠습니다. 네, 숙명과 평화. 평화라는 말이 이렇게 많이 와닿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 제시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럼 뭐 분명하죠. 네, 확실하죠, 주교님. 네, 정답은 베드로 신부님께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 23세 교황님이십니다. 성인이시죠? 성인. 네. 예. 아, 네, 성인이시죠. 성인이 네. 되셨고요. 네. 지난주에 저희가 비오 12세 때는 2차 세계대전이 결정적인 키워드였었던 것 같은데 아마 제2차 바티칸 공의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교황님이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키워드부터 저희가 하나씩 아주 간략하게만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 가난한 농부라고 하는 것은 말씀하셨듯이 이미 이제 출생에 관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비밀리에 출생은 아니고 출생의 비밀은 아니고요. 네, 어떠신가요? 1881년에 이제 태어나셨는데 네. 이태리 북부의 소또 일 몬테라는 작은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하면 산 밑에 마을 정도. 네. 그 알프스 산맥 밑에 있는 작은 마을인데 그 옆에 큰 도시 이제 베르가모라는 데가 있고 네. 거기에 13남매 중에 네 번째로 네. 아버님은 농부셨고 그러니까 네. 13남매 중에 네 번째로 태어나셨는데 굉장히 가난하셨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는 이제 그 머리가 좋으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네. 동급생들이 질투할 만큼 머리가 좋으셨고 네. 삼촌인가 하여간 그분의 권유로 그 근처에 있는 큰 마을 이제 베르가모 거기 가서 소신학교 과정을 거치시는데 이제 사제가 되겠다고 소신학교 갈 때 집에서 우리 같이 가난한 집이 뭘 하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셨고 네. 또 그 떠나 보낼 때 어머니가 이게 돈을 좀 주려고 그랬는데 아무리 봐도 없어가지고 일이라 지금 얼마 안 되는 돈을 주시고 네. 우셨다고 그래요. 마음이 아프네요. 네, 정말. 그리고 네. 나중에 이제 로마에서 공부를 마치시고 거기서 서품을 받으셨는데 그런데 가족들이 못 갔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그 정도로 네, 가난하게 아주 가난하셨다고. 지내셨네요. 그래서 그냥 감사 편지만 가족에게 보낼 정도로 그렇게 아주 가난하게 사셨는데
근데 이 교황님은 자신이 가난한 집 출신이라는 걸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아, 네. 가난하지만 우리가 그래도 정말 그 떳떳하게 살았다는 일생 동안 좀 그런 어떤 자부심을 갖고 사셨다고 그래요. 아, 네. 네. 그러면 두 번째 키워드로 저희가 외교관이란 키워드가 나왔는데 어떻게 연관이 되는 걸까요? 한 30년간 외교관 생활을 하셨어요. 와, 굉장히 오래 하셨네요. 불가리아, 그리스, 터키, 나중에 네, 파리 주재 네. 교황대사도 한 아. 30년, 거의 30년간 하셨어요. 네. 근데 또 교황님은 그렇게 외교관으로 가는 걸 이렇게 좋아하진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선 네. 본당에서 이렇게 교우분들을 만나면서 사목하는 거를 훨씬 더 좋아하셨다고. 네. 그래서 조금 더 교황님의 어떤 인간적인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키워드로 저희가 과도기적 인물이라고 하는데 왜 그런 걸까요? 그 이분이 77세에 교황이 됐어요. 그래서 아마 네. 이분을 뽑은 그 추기경님들이 비오 12세가 워낙 그 대단한 분이었으니까 그 다음에 그런 인물을 이을 만한 사람이 나올 때까지 잠시 과도기적으로 연세가 많으시니까 그런 뜻으로요? 오래 네. 못 사시니까 이제 네. 새로운 인물이 떠오를 때까지 잠시 과도기적으로 교황직을 수행하시면 좋겠다는 뜻으로 뽑지 않았느냐. 그래서 과도기적 인물이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키워드인 숙명과 평화는 어떤 말씀이실까요? 저분은 이제 그 주교 사목표예요. 그러니까 네. 외교관을 나가실 때 네. 처음에 이제 불가리아 외교관을 나가실 때 주교품을 받으셨는데 그때 이제 사목표가 순명과 평화입니다. 아, 네. 하느님께 순명하고 네.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평화를 누리겠다는 어떤 그런 뜻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그 표를 주교 또 계속 오래 쓰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바꾸지 않고. 네, 바꾸지 않고요. 네, 그래서 아마 네. 마음속에 계속 품고 사셨던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마지막 제2차 바티칸 공회는 어떻게 연관이 되는데 이렇게 모두 다 저희가 바티칸 공회 하면은 이 교황님을 떠올렸을까요? 과도기적인 그 이제 역할을 하셨다고 처음 이제 네. 그 제시어 중에 하나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잠깐 좀 쉬어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분명히 이제 하셨을 텐데 그 하느님의 어떤 역사하심은 우리 마음하고 그렇게 흘러가진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정반대로 더 큰 일을 버리신 거죠. 네, 버리지 않으셨나. 제2차 바티칸 네. 공회를 소집을 하신 거죠. 아무도 네. 생각지 못한 거를. 그렇죠. 엄청난 네. 일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네. 성인 교황님한테 이런 표현이 많지 못해 큰 일을 저지르신 거예요, 사실. 자, 그러면 큰일을 저지르신 교황님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면서요. 네, 네. 교황님 되시기 전에 먼저 자신이 사제로서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영향을 받은 멘토가 있었을 것 같거든요. 어떤 멘토가 있었을까요? 뭐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분이 라디니 데데스키라는 아, 네. 처음엔 몬시녀였고 나중에 이제 그 베르가모의 교구장이셨는데 이분이 본래는 그 귀족 집안이고 백작이었다고 그래요. 아, 네. 출신이 굉장히 좋은 집안인데 네, 네. 물론 이제 사제가 된 다음에는 백작직을 포기를 했죠. 그 로마에서 성베드로 성당 참사위원 그러니까 교황님의 어떤 자문 역할을 하는 그런 분이었고 또 가난한 사람들 위한 마음이 컸고 사회 정의를 위한 그런 마음 실현하고자 하는 그런 열의가 있어서 사회 정의를 위한 여러 단체도 많이 마련했다고 합니다. 네. 당시 교황이신 레오 13세와 마음이 맞아서 열심히 사셨는데 로마에서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베르가모 근처 마을에서 태어나셨고 그쪽 이 고향이 있어요. 네. 거기에 오셨는데 론칼리 소년이 18살 때 이분을 네. 만난 거예요. 아, 근데 이분이 네. 론칼리 소년을 잘 봐서 로마 와서 공부하면 어떠냐 대신학교 과정을 아, 제안을. 예, 제안을 해서 이제 네. 로마에 가서 아폴리나리 저기 뭐 신학교인가 그런 데 네, 가서 네. 장학금을 받아서 공부를 하셨어요. 아, 네. 그래서 이분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나중에 이제 이분이 베르가모 교구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거기에 교구장으로 하시면서 그다음에 요한 23세를 비서로 그렇죠. 썼죠. 네. 그래서 10년간 비서로 시키시면서 이랬는데 아, 네. 이분의 생각은 사회 정의에 대한 강한 어떤 신념이 있었고 그다음에 우리 가톨릭 교회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영적인 힘이 된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셔서 네. 그래서 말하자면 전통적으로 이제 사목생활 하시면서 사회 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많이 하셨어요. 아, 그래서 네. 그 당시에 노동자층들이 이제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 노동을 했는데 네. 그들의 권익 공헌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하셨고 또 여성들의 보호를 위해서 단체도 마련하셨고 그 노동자들이 파업할 때 또 도움도 주셨어요. 네. 그것 때문에 나좀 비판도 많이 받으셨죠. 아, 네. 그래서 주교님의 비서로 계시면서 요한 23세 교황님이 많은 영향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전통을 지키면서도 그다음에 사회를 바꾸고 사회정의를 실현했던 그런 길을 이 네, 주교님한테 배우시지 않았나. 그러면서 네. 요한 23세가 나중에 얘기하기를 그분은 나의 영적인 아버지고 네. 내 사제 생활의 북극성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셔요. 아, 그래서 1914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이 주교님에 대한 전기를 쓰십니다. 요한 23세가 네. 무려 500페이지짜리. 대단하시네요. 나의 주교님 그래서 네. 500페이지짜리 아, 그런 책까지 네. 쓰셨어요. 그 멘토를 통해서 주교님을 통해서 또 그 실질적으로 또 보시고 또 비서로 활동하시고 그 오랫동안의 그 연륜 안에 밑바닥의 그 노동자들의 생활, 그 신앙인들의 생활을 많이 경험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네. 교황님에 대한 그 인물 탐구를 네. 아니 저희가 지금 네. 막 되게 얘기하다가 네, 보니까 네. 벌써 이렇게 막 네. 주교님 비서까지 와게 네, 네.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조금 다시 거슬러 올라가야 네, 되겠죠. 다시 이제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 네. 이제 신학교 시절 신학생 때 이야기를 하면 1901년에 군대를 가게 되시거든요. 네. 근데 그게 그 당시에는 신학생들은 군 면제를 받고 있었었는데 네. 이탈리아 정부가 조금은 이제 반교회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네. 그 면제해 주던 혜택을 없애버린 거예요. 아, 네. 그래서 군대를 이제 가시게 됐고 이제 3년 동안 이제 군 네. 생활을 하셨고요. 근데 그 군대 생활 이렇게 하면서 그게 아마 새로운 또 경험이셨을 것 같아요. 신학교에서만 그리고 어린 그 시절 온전히 경건한 삶을 사셨었는데 군대에 가니까 군대 가서는 하지 말라는 거를 오히려 사람들이 막 하고 있으니까 아, 네. 아마 당신도 좀 놀라셨을 것 같아요. 근데 또 뭐 어린 시절 그 시골에서 농사꾼의 아들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당신 뭐 체력도 좋으시고 그래서 군대에서는 적응을 잘하셨죠. 잘하셨다고. 오히려 더 잘하셨다고. 네, 그래서 병장 진급도 네. 더 빨리 하셨다고 이렇게 네. 이야기가 나오고요. 1904년에 이제 사제품 받으시거든요. 네. 요 자세한 이야기, 네. 교황님 되시기 전의 이야기를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타이거 신부의 우리가 몰랐던 교황님 이야기 제3탄. 오늘은 요한 23세 교황님의 이야기입니다. 요한 23세 교황님은 1904년 로마에서 서품을 받고 자신의 출신 교구인 베르가모에서 테데스키 교구장님의 비서로 한 10년 가까이 일하십니다. 그런데 아버지 같았던 교구장님이 돌아가시고 또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한 번 갔다 온 군대를 다시 한번 가게 되십니다. 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부상병들을 돌보시면서 전쟁의 참혹함을 직접 목격하신 것이 평생 평화를 위해서 남다른 소망을 품게 된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엔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셨고요. 당시 독자적으로 활동하던 유럽의 많은 성교회들을 교회 조직 안으로 통합시키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즈음에는 무솔리니를 대놓고 비판도 하셨었고요. 교회 내부로는 가톨릭 신자가 비가톨릭 신자와 결혼하는 것을 허용하면 좋겠다는 당시로서는 다소 놀랄만한 발언을 하셔서 근대주의자가 아닌가 하는 오해를 받기도 하십니다. 결국 이런 오해가 문제가 돼서 로마 라테라노 대학 교수직에서도 물러나게 됩니다. 이때 만난 몬티니 신부님과는 아주 평생 친구로 가깝게 지내십니다. 이 몬티니 신부님이 누구이신지 아실까요? 나중에 교황 바오로 6세가 되는 분이시죠. 1925년 외교관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시는데요. 먼저 불가리아에 파견되셨다가 1935년에는 그리스, 그리고 또 터키 주재 교황대사로 파견되십니다. 모두 가톨릭 신자가 거의 없었던 곳입니다. 심지어 불가리아에는 무려 600년 만에 교황 사절이 파견된 것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정교회 측이나 정부에서는 사실 가톨릭 교회의 그다지 우호적인 분위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뭘 어떻게 하려고 왔나? 하는 끊임없는 의심
가졌었고요. 근데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도 교황님께서는 특유의 친화력을 발휘해서 겸손하고 끈기 있게 협력하고 대화하면서 차근차근 친교를 맺으셨다고 합니다. 1944년 드디어 주 무대로 진출하십니다. 중요한 카톨릭 우방 국가인 프랑스 파리의 교황 대사로 가시죠. 전쟁 중에 나치와 협력했던 주교들의 문제를 처리하고 또 한편으로는 독일군 포로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던 독일 신학생들이 신학 공부를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셨습니다. 9년 뒤에 추기경이 되면서 베네치아의 총 대주교로 임명되시죠. 교황 서임에 한층 더 가까워진 론칼리 신부님이십니다. 사실 저희가 외교관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교 성향이 강한 국가들을 가지 않으시고 오히려 좀 터키, 그리스 되게 특이하시거든요. 근데 왜 이쪽으로 가시게 된 걸까요? 그 요한 23세의 교황님이 네. 그 데데스키 그 교구장님 밑에 있으면서 네. 조금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투신하다 보니까 조금 의욕의 눈길을 받은 것 같고 네. 또 사상적으로도 좀 그 당시에 이제 근대주의라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자유주의 사상 네. 그걸 근대주의라고 낙인을 찍었어요. 비오 10세 교황님이. 네. 네. 그러면서 그걸 단죄를 했는데 혹시 근대주의가 아닌가 하는 그 의심도 받으셨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외교관으로 이렇게 보냈는데 네. 사실은 나중에 이렇게 보면 그것이 교황직을 수행하는데 굉장히 좋은 밑거름이 네. 되지 않았나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처음에 가신 데가 불가리아죠. 네. 불가리아인데 그 진짜로 그 천주교 신자들 몇 없고 정교 신자들이 주로 많았죠. 네. 근데 그 사람들이 굉장히 우리에게 로마 가톨릭 신자들에게 좀 적대적이라면 좀 그렇지만 아주 비우호적이었거든요. 아, 의심도 근데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서 정말 그들을 선의를 믿고 그들의 선의를 찾으면서 하나하나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가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네. 우리와 다른 사람들, 우리에게 호의적이지 않고 적대적이까지 한 사람들과 대화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얻으시는 그 연습을 거기서 충분히 하셨다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네요. 그 다음에 이제 10년 후에는 이제 터키 그리스 쪽으로 가시는데 네. 그 당시 터키는 이제 그 정권이 종교를 반대하는 것이 현대화의 지름길이다 그런 생각을 했었고 아, 네. 그래서 모든 종교적인 그 활동을 네. 억압을 하고 그다음에 종교적인 표징들을 다 못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수단도 못 입고 네. 사제복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네. 교황 대사임에도 불구하고 양복 차림으로 다녔어요. 아, 네. 이거 어떠냐? 양복 차림은 복음 선포 못하냐? 이런 마음으로 네. 하시면서 거기서도 역시 그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저걸 했고 불가리아도 그렇고 터키도 그렇고 그 나라 말로 네. 미사를 할 수 있도록 복음을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고 그래요. 그럼 굉장히 큰 굉장히 거죠. 파격적인데요. 굉장히 파격적인 거예요. 그래서 네. 터키 같은 데서는 이제 그 나라 터키 말로 기도를 할 수 있게 미사 중에 기도를 할 수 있게 이렇게 했더니 전통주의 신자들은 그걸 보고 막 화를 내면서 성당을 박차고 나갔다고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굉장히 지금 눈으로 보면 아주 혁신적인 조치고 정말 잘하신 거라고 보는데 그거를 반대한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한직으로만 도시다가 나중에 이제 프랑스로 가시게 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그 급반전을 하시게 된 건가요? 글쎄 그거는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프랑스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어요. 아, 네. 그러니까 이제 나치 정권, 친나치 정권에 네. 협력했다는 주교님들이 여럿이다는 그런 의혹을 많이 받았고, 네. 그래서 다 그때 이제 지도자였던 드골 장군이 그 친나치 주교님들 명단을 주면서 그분들을 다 퇴임시켜라 뭐 그런 요구까지 했었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교황청에서 이제 그런 문제를 알고 있으니까 굉장히 골치 아픈 데인데 그래서 본래는 아르헨티나 교황 대사를 보내려고 그랬대요. 아, 이분이 이제 일순위가 아니셨다는 건강 문제를 거죠? 두고 이제 네. 그 못하겠다고 하니까 네. 그다음에 이제 이분이 갔는데 네. 교황청에서도 이분이 그 파리 주재 교황 대사가 된 걸 놀랬대요. 어떻게 이 사람이 가느냐. 아, 네. 그건 완전히 이제 비오 12세 교황님의 결정인데 하여간 누가 이렇게 조언을 해주지 않았겠느냐. 그 네. 친구인 아마 몬티니 몬시널이 아마 얘기를 해준 것이 아니냐 그렇게 추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 네. 아무튼 이제 파리의 교황 대사로 가는데 거기서 일을 굉장히 잘 처리하셨어요. 그래서 아, 네. 그 외교가에서 처음에는 이제 의심의 눈초리를 봤는데
굉장히 환영받는 인물이 됐다고 그러면서 그 뭐 외교관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만찬 자리 뭐 그런 자리가 있잖아요. 네. 그분 식탁에 그 프랑스의 저명 인사들이 아주 기꺼이 앉으려고 함께 하려고 그런 아주 기꺼이 그분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자 했다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예. 항상 그 안에 순명하시면서 그거를 굉장히 유머러스하게 풀어내시는 그 대단하신 재치가 분이에요.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적응을 되게 잘하시는 군생활부터 이미 적응을 어린 시절부터 네. 그런 네네. 적응을 되게 잘하셨을 것 같아요. 정말 들으면 들을수록 더 대단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30년간 그 외교관 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총대주교로 베네치아로 오시게 그렇죠. 되는데요. 예, 예. 네, 그럼 이제 그때 오실 때는 어떤 배경을 갖고 있었나요? 그때 1953년 가셨는데 뭐 그 베네치아 교구장님이 돌아가시니까 이제 네. 교황청에서 이제 그분을 그 요한 23세를 이제 후임자로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네. 기쁘게 하셨다고 그래요. 거기야말로 사목할 수 있는 데니까. 굉장히 네. 기쁘게 가셨고 거기서 이제 곤돌라를 타고 들어가셨다고 하는데 신자들이 탁 네. 있으니까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게 하면 내가 무슨 일을 하겠느냐. 네. 내 마음을 받아달라 아주 네, 네. 아주 호소력 있게 말씀을 하셔서 거기 신자들이 굉장히 좋아했다고 하고 그렇게 많이 다니셨다고 그래요. 사목 방문을. 네. 당시 차가 있음에도 네. 불구하고 이 곤돌라가 대중교통인 것 같아요. 그거 타고 다니시고 네. 또 사람들 만나면 이렇게 또 얘기도 많이 하시고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러면서도 또 엄격한 면이 있어요. 그분이 네. 카지노가 이제 시내로 들어온다 보니까 그걸 막으셨다고 그래요. 안 된다 이거 네, 이거 네. 타락의 운상이다 막으셨고 그다음에 이제 그때 텔레비전이 막 그 보급되던 때 같은데 사제들이 그 저질 프로그램 보고 사목에 도움이 안 된다고 네. 사제들이 텔레비전 소유하는 거를 금지하셨다고 그래요. 오늘날 일상용품이 된 것을 그때 당시에 굉장히 엄격하신 거죠, 네, 그런 면에서.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저희가 요한 23세 교황님은 진보적인 교황님으로 이렇게 많이 알고 있잖아요. 열려 있는 네, 교회고요. 근데 신앙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엄격하셨던 것 같아요. 그 황심이즘도 얘기했지만 이제 말하자면 이제 진보적이다 뭐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열어놓고 하는 것 같지만 또 네. 모든 거 허허실실한 그런 분이 절대로 아닌 거예요. 네. 마음속에는 아주 굳건한 신앙, 반석 네. 같은 신앙이 있었고 그러니까 그 하느님께 대한 순명 그것이 바탕이 돼서 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꼽히지 않았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주 전통적인 신앙의 바탕을 두면서도 그래서 복음의 바탕을 뒀기 때문에 여기저기 이제 열린 그런 마음들이 나타나지 않느냐 좀 그렇게 봅니다. 여기에서 그 베네치아에서 그 약 5년 동안 계시다가 그쵸 로마로 오셨거든요. 그래서 교황님이 되신 게 바로 이제 77살에 되셨다고 1958년 들었어요. 네. 근데 그때 요한이란 이름으로 하시겠다고 선택을 하셨는데 그 배경에는 뭐가 있을까요, 주교님? 본인 스스로 얘기를 하셨죠. 네. 그러니까 교황으로 선출이 되면 이걸 받아들이느냐. 네. 그래서 받아들인다면 이름을 뭘로 하겠습니까? 이렇게 물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네. 이분이 요한이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좀 길게 설명하신 것 같아요. 네. 그 내 아버지의 이름도 요한이고 내 고향 성당, 내가 세례받은 성당도 요한이고 우리 집안에 요한이 많고 그다음에 세계 많은 성당도 요한이고 그 라테라노 성당도 요한 성당에 원래 교황좌가 있던데. 네. 그다음에 그 교황 중에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제일 많다는 거죠. 네. 23세니까 이제 네, 이분이 그쵸? 23세가 네. 됐으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예수님 곁에 있었던 사도 요한, 그다음에 예수님의 선구자 같은 세례자 요한 네. 이런 분들을 쭉 얘기를 하시면서 내가 요한으로 삼겠다, 이름을 택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 교회사에 보면 이제 1400년대에 요한 23세라는 이름을 가진 교황이 있었어요. 근데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네. 이분을 교황 그 명단에 오릴 거냐 말 거냐 근데 사실 빼놨죠. 네. 그래서 정통성의 문제가 됐는데 네. 이분이 역사의 밝으니까 그거를 생각하시면서 그 이름을 딱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 23세라는 이름에 이제 정통성을 부여하신 거죠. 그래서 그전 교황 1400년대에 있던 교황은 이제 아니고 이제 당시 이제 그 이름을 가짐으로써 요한 23세라는 거기에 이제 정통성을 부여를 하셨죠. 네. 주윤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요한이 그냥 이렇게 사도 요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세례자 요한도 세례자 같이 요한도 이렇게. 같이, 네. 그래서 아버님 이제 이름이 조반니 밥티스타 이렇게 시작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세례자 요한. 네, 세례자 요한이셨고 이 두 성인을 이제 다 담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한이라는 이름의 교황님들이 그동안 이렇게 짧게 이렇게 재임하셨는데, 그러니까 당신도 그렇게 뭐 길게 재임하실 거라 생각하지는 않으셨던 것 같고, 이 짧은 기간이지만 이 당신이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네. 봉사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정하셨던 것 같아요. 여기에서 그 또 다른 뒷얘기가 있더라고요. 아마 그 황신부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교황님 이제 되시고 난 다음에 네. 아무도 이제 그분이 교황님이 될 거라고 생각을 못 했던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이제 미리 이제 옷을 이제 준비해 두는데, 네. 그래서 이렇게 보통 이제 큰 거 작은 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중간 사이즈로 해서 네. 준비를 해 놓는데, 교황님은 너무 크셨던 거죠. 그래서 네. 준비된 옷이 이제 네. 너무 좀 꼈다. 네. 그런 이야기가 좀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네. 이분이 되실 거라고 이제 아무도 예상을 못 했었는데, 근데 콘클라베 시작하고 나서는 아마 첫 번째 이제 그 투표할 때부터 네. 교황님께서는 당신이 되실 거라는 걸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아. 상당히 벌써 처음부터 네. 표가 많이 몰렸다. 네. 그러니까 아, 그 안에서 일어난 일은 아무도 그쵸, 모르는데 네. 추측상 상당히 처음부터 표가 많이 몰리지 않았나 그런 추측들을 그러니까 많이 교황선거 네. 들어가기 전에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는데, 네, 네, 네. 선거 들어가자마자부터 이제 분위기가 갑자기 그렇게 일반 사람들은 예상을 못했는데 몇몇 사람들은 한 게 있어요. 기록에 아. 보면. 아. 그분을 프랑스부터 네. 알았던 어떤 아, 추기경님 네, 벌써 네. 교황 될 거다 그런 얘기를 했었고. 사실 이 요한 23세 교황님을 보면서 프란치스코 교황님만큼이나 굉장히 파격적인 예, 부분들도 많이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파격적인 행보들을 하셨던 걸까요? 그 당시 이제 관리를 보면 교황님 가게에서는 3번 무릎을 꿇고 가서 인사를 하고 네. 또 교황님 뭐 구두에인가 입을 맞추고 그런 게 있었대요. 그걸 다 아. 못하게 하셨대요. 하지 마라. 아, 네. 그래서 이제 너무 이렇게 받드는 거 그런 걸 하나씩 없애신 것 같아요. 아, 권위적인 모습들을 예, 예, 하나씩. 예, 아, 예. 그래서 네. 뭐 그리고 이제 사람들한테 친근히 다가가고 그러니까 네. 감히 교황님한테 말을 못 붙이는데 네. 먼저 다가가서 얘기를 하시고 그러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네. 그 이전 교황님들 그러니까 1870년에 이탈리아가 통일이 되면서 교황령을 다 뺏겼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이제 네. 지금의 바티칸 거기에 이제 교황님이 사시는데 네. 나오시질 않았어요. 아, 이탈리아가 동성이요. 밉다고. 아, 네. 그게 어떻게 보면 고립 정책을 한 거죠. 네. 근데 요한 23세 이분부터 밖으로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1958년에 이제 교황님 10월 달에 교황님 되셨고 그해 성탄절 오후에 12월 20일 오후에 네. 이제 어린이 병원이 있어요. 네. 거기를 방문하셔서 어린이들 하나하나 이렇게 병문안 해 주시고 그 다음 날은 이제 그 교도소를 방문하셔요. 네. 그 당시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거죠. 교도소를 방문하셔서 그러니까 그 죄수들도 다 가톨릭 신자죠. 사실은 이제 이탈리아 사람들이니까. 네, 네. 그러니까 교황님을 반기니까 그분 말씀이 여러분이 나한테 올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한테 왔습니다. Ho messo i miei occhi nei vostri occhi, ho messo il cuore mio vicino al vostro cuore. Questo incontro, siate pur sicuri che resterà profondo nella mia anima. La prima lettera che scrivete adesso a casa vostra deve portare la notizia che il Papa è venuto in mezzo a voi e che vi promette che si impegna a fare speciali intenzioni per ciascuno di loro, le vostre mogli, le vostre sorelle. 네, 그 병원 아이들의 그 똘망똘망한 눈빛과 그 다음에 그 수감자들이 그 창살에 매달려서 경청하고 있는 모습이 참 많이 와닿는데요. 이 교황님이 좀 더 따뜻한 이야기들 더 없을까요? 더 에피소드. 이분은 유머가 많기로 네, 아주 유명하죠. 그러니까 네. 뭐 거의 책 한 권도 나올 만한 그런 유머가 많은데 네. 그것만 해도 뭐 50분 다 갈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계속 듣고 싶습니다. 네. 그분이 이제 교황돼서 네. 이제 로마 시리를 많이 다니셨다고 네. 그러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다니시면 이제 사람들이 몰려들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이제 몰려들만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하시는 가운데 어느 부인이 그랬대요. 이렇게
못생겼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전인 교황님은 네. 이제 호리하고 귀족적인 네. 타입 아니에요. 근데 이분은 네. 정반대니까 못생겼다. 그 이제 자기들끼리 조그맣게 얘기를 했겠죠. 근데 네. 이분이 들으신 거예요, 교황님이. 아, 네. 그러더니 하시는 말씀, 부인, 교황 선거는 미인 선발 대회가 아닙니다. 맞는 그런 얘기를 말씀이시는데. 하셨고, 와, 그다음에 그 이전에 재치 이제 파리 교황대사로 있을 네. 때 그 외교관이니까 이제 파티 같은 데를 많이 가신 것 같아요. 네. 주목의 대상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근데 이제 교황대사를 골려 먹으려고 그런 사람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좀. 그렇죠. 네. 그랬을 어떤 남자가 이제 그 파티석상에서 여자 나체 사진을 딱 내밀면서 이게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네. 이제 골려 먹는 거죠. 그랬더니 네. 교황님이 쓱 보시더니 아유 부인이신가 보네요. 그래서 네. 이 사람은 얼굴이 빨개지고 네. 옆에 있는 사람 막 웃고 그래서 그 순간이 완전히 이렇게 정리가 됐다는 그런 아주 유명한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어쩜 그렇게 재치 있게 말씀하실까요? 아, 보통 분이 아니에요. 네. 이 교황님이 이렇게 파격적이고 그러면서 따뜻한 이런 행보를 많이 하셨는데 그러면서도 사실 교회사 안에서 가장 역사에 남을 만한 그 가장 큰 사건은 공의의 수집인 것 같아요, 그렇죠. 주교님. 네, 어떻게 이런 깜짝 놀랄 이벤트를 하셨을까요? 네. 이벤트라기보다는 죄송합니다. 네, 이벤트는요. 그냥, 엄청난 사건인데 네. 이분이 이제 교황이 되시면서 이 교회에서 내가 할 일이 뭔가 그 고민을 많이 네.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공예를 이제 생각하시게 된 계기를 여러 번 말씀을 하셨는데 1958년에 이제 교황 선출되셨고 그 다음에 1월달에 네. 일치주간이 있었고 일치주간 마지막에 이제 1월 25일 바오로 사도 개정 축일이 있는데 네. 그때 로마 외곽에 있는 그 바오로 성당 거기를 가셔서 이제 미사를 지내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생각을 하셨는데 교회가 이렇게 하나인 교회가 이렇게 분열이 돼 있는데 이걸 어떻게 극복을 할까 그 고민을 많이 하셨고 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공의란 말이 이렇게 떠오르셨다고 그래요. 아, 그래서 처음에는 네. 이거 악마의 유혹 아닌가 그 고민도 많이 하셨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그 확신이 굳어지고 그러면서 당신 측근이었던 이제 지금 말하자면 국무성 장관이죠. 타르디니 추기경한테 네.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이 좋다 네. 이런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이제 1월 25일 한 70명 이게 추기경 70명은 안 되지만 여러분이 오셨는데 그 자리에서 발표를 하셨는데 처음에는 너무 갑작스러우니까 네. 아무 말도 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교황님은 막 환영할 줄 알았더니 전부 침묵 속에 얘기를 하니까 네, 굉장히 네. 섭섭했다 그런 말씀을 당황하셨을 하시더라고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무엇보다도 이제 이 분열된 교회를 어떻게 하면 일치시킬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하시면서 공예를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아마도 이때 당시가 그 교황님께서 이렇게 사실은 그냥 순간적으로 그냥 즉흥적으로 선택하거나 결정하신 일이 아닌 거는 분명하고요. 그렇죠. 그러면 그 뒤에 그 상황들이 아마 긴박하게 있었을 것 같아서 저희가 그 좀 뒤에 배경들을 좀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 그 시기가 어떤 시기였고 왜 교회의 혁신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는지 김영십 루카 신부님의 설명을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959년 1월 25일 성 바오로의 개종 축일에 교황 요한 23세는 자신의 교황 사목 지침을 발표합니다. 여러 추기경들이 함께 모인 이 자리에서 로마 교구 신호들을 수집하고 보편 공회를 소집하겠다라고 발표합니다. 많은 추기경들은 보편 공회를 소집하겠다는 말에 크게 놀라게 됩니다. 제1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교황 무류성과 교황 수익권이 천명되었기 때문에 또 다른 보편 공의회란 불필요하다라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또 이전 교황인 비오 11세와 비오 12세 교황도 새로운 보편 공의회를 추진하다가 포기했었기 때문입니다. 2차 바티칸 공의회가 소집된 데에는 무엇보다 요한 23세의 개인적인 성향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먼저 터키와 불가리아, 그리스에서의 교황대사 체험을 통해서 갈라진 동방교회, 즉 정교회와의 일치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느꼈고 오늘날의 교회는 단죄하고 파문하는 것이 아니라 감싸고 대화하는 자비의 마음을 지녀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교회사 학자였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는 터키 이스탄불에서 교황 대사로 근무하면서 성 가롤로 보로메오 주교가 베르가모 교구를 사목 방문했던 내용에 대해서 역사 연구를 시작했고 22년간 5권의 책으로 이 연구를 마칩니다. 가톨릭 교회 쇄신을 추진했던 트렌토 공의회 그리고 그 교령을 자기 교구에 적용해서 교회 쇄신에 힘썼던 가롤로 보로메오 주교의 모범을 본받아서 요한 23세는 새로운 보편 공의회가 가톨릭 교회를 쇄신할 수 있기를 바라서 이를 소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시대적 배경을 잘 살펴보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 안에 이런 결단을 내리기는 분명히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교황님께서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의회를 소집하고자 했었던 걸까요? 그 급변하는 시대에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좀 더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을까? 아, 네. 그 말씀을 하셨고 이제 나중에 공의회 개막된 이제 연설에도 나옵니다만은 그 그리스도의 진리는 변하지는 않지만 네. 그러나 그 시대에 표현하는 방식은 다를 수 있지 않느냐. 네.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은 그대로 지켜야 되지만 그것을 전하는, 그걸 담아 전하는 그릇은 바꿀 수 있지 않느냐. 네. 그런 말씀을 하셨고 아마 그런 의도에서 그 공예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신 것 같아요. 그 공의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중요한 결정 사항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열리기 때문에 사실 한 신앙인으로서 한 삶을 살면서 경험하기가 쉽지가 네. 않는데요. 보통 공회가 이제 소집이 될 때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되나요? 그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1870년에 제1차 바티칸 공예가 있었는데 한번 있었죠. 네. 그때 이제 전쟁이 그 독일하고 불란서하고 전쟁이 나는 바람에 중단이 됐어요. 네. 공예가. 네. 그래서 공예가 중단이 됐기 때문에 그 다음 교황님들이 이거를 공예를 계속해야 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은 가지고 계셨고 네. 비오 12세 교황님도 그 생각을 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네. 이제 이게 쉽사리 이렇게 그 결정을 못 하셨는데 네. 요한 23세 이제 결정을 하셨고 그래서 이제 공예가 소집이 되면 이제 준비 기간이 길거든요. 네. 그래서 제2차 바티칸 공예 같은 경우는 공예가 걸면 각 교회 주교님들이 다 참석하시거든요. 그다음에 네. 수도 원장 뭐 이런 분들한테 다 이거를 설문서를 보냈다고 그래요. 한 2,600명한테 보내서 네. 과연 무슨 주제를 삼았으면 좋겠느냐. 그런 네. 설문을 받았고 그것이 77% 정도 답변이 왔다고 그러는데 네. 짧은 답변도 있고 긴 답변도 있고 네. 굉장히 많았다고 그렇죠. 그래요. 다양했을 것 같아요. 예, 굉장히 네. 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어떤 그 각 전 세계 그 교회에서 교구에서 어떤 요청들이 있었을까요? 이제 공산주의 위협이 크니까 그걸 막기 네. 위해서 이제 교구 주교들이 더 많은 권한을 가져야 될 거 아니냐. 네. 또 미사 라틴어 대신에 모국어로 할 수 있게 해달라. 네. 그다음에 뭐 사제 독신제 그 논란이 많은 사제 독신제문을 뭐 좀 얘기하자, 그 좀 토의하자 뭐 이런 뭐 네. 갖가지 주장들이 많이 요청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걸 참 추스리고 또 여러 할 시간들이 또 있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그 요구 사항들도 있었지만 또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공예가 네. 워낙 엄청난 거니까. 네. 그 요한 23세와 뜻을 같이 했던 분들도 반대를 했대요. 네. 그러니까 그 요한 23세 친구였던 몬티니 주기경 당시에 이제 네. 밀라노 교구장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분도 그 얘기를 듣고 저분이 지금 말벌집을 쑤시고 있는 건 알고나 있느냐 그 정도로. 왜냐하면 네. 그 당시 주교님들 한 2,500명 되는데 그분들이 네. 다 와서 자기들의 소망, 뭐 꿈, 뭐 이런 걸 다 쏟아놓기 시작하면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불보듯 뻔한 그랬을 일인데 것 같아요. 그걸 제대로 알고 하셨나 할 정도로 굉장히 그 당황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네. 교황청 내 인사들은 이 골치 아픈 일이니까 네. 안 하려고 이게 어렵습니다, 네네. 어렵습니다 그런 얘기를 자꾸 했는데 전 세계적으로는 환영을 받으셨다고 그래요. 뭔가 변화의 기미가 보이니까 세계 교회에서는 환영을 받았지만 교황청 내부 인사들은 그렇게 달갑게 생각은 안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닫힌 문을 열고 세상과 대화를 하는 거잖아요. 네, 이제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실은 좀 듣기 불편한 이야기들도 사실 그렇죠. 많고, 그렇겠죠. 네, 그리고 또 교회가 세상과 대화하고 또 쇄신하기 위해서는 그 자신의 살을 깎아내는 어떤 그런 고통도 사실은 감당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분명히 이제 반대도 많았을 거고 또 교황님도 걱정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그 조정 기간을 계속 끊임없이 받고 반대 의견을 들어가면서 결국 드디어 이제 열리게 되잖아요. 1962년 10월 11일 날 열리게 되는데 이때 그 교황님께서 개막 연설에서 어떤 말씀을 해 주셨나요? 그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는데 이제 네. 재앙의 예언자라는 그런 표현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마치 세상이 멸망 직전에 있는 것처럼 언제나 이제 재앙을 예고하면서 불행만을 네. 예고하면서 과거의 시대가 좋았다, 과거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네. 주장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재앙의 예언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현재의 문제를 정말 네. 즐겁게 두려움 없이 네네. 논의해주기 바란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동시에 이제 교회 신앙의 본질은 유지하면서 그 신앙을 전하는 방법, 새로운 방법 그거를 논의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과거로의 회개가 아니라 쇄신을 그렇죠. 하자는, 앞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거죠. 그 예. 말씀인데 1회 한 번 하고 끝나신 건가요? 어떻게 이게 진행이 된 그렇지 건가요? 않죠. 이제 그게 만 4년이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공예가 1년 내내 하는 것이 아니라 2달씩. 네. 그러니까 10월 11일 첫 번째 1962년 이제 1차 회기인데 네. 10월 11일에 시작이 돼서 12월 8일에 끝났어요. 네. 그 다음 해에도 이제 그 비슷한 기간에 2달씩 이렇게 해서 4년이 걸렸습니다. 그 요한 23세는 공예 전에 당신이 위암 걸린 거를 알고 계셨어요. 네. 그래서 이거 그 공예를 마치진 못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셨고 네. 첫 번째 회기 끝나신 다음에 1963년 네. 6월 3일에 이제 세상을 떠나시죠. 예. 이제 1차 회기만 이제 보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저는 이게 되게 네. 너무 감동적인데요. 네. 그러니까 당신이 이제 아프고 그리고 당신의 이제 그 끝이 보이시는 때잖아요. 근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느님의 일에 봉사하겠다고 당신을 다 이렇게 내어놓으시는 거라서 저는 좀 그게 좀 감동적이었어요. 이렇게 당신이 그렇게 아프고 그런 거 아셨으면 그럼 좀 편하게 쉴까?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는데 끝까지 당신의 모든 걸 다 이렇게 내어놓으신 거기 때문에 좀 그게 너무 좀 감동적인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저희가 한편으로는 그 교황님을 그냥 바티칸을 여신 분으로만 사실 기억하는데 사실은 그걸 여시기 위한 여러 가지 그 회칙을 통해서 많이 말씀을 전달을 하셨기 때문에 그게 싹이 돼서 나중에 이제 열매를 맺은 것 같거든요. 그 중요한 회칙들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분의 그 정신이 담겨 있는. 뭐 중요한 회칙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2달 전이거든요. 그 2달 전에 지상의 평화라는 이 회칙이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전에 내셨던 여러 가지 회칙들은 또 주교님이 더 많이 알고 계시지 않을까. 저도 뭐 공부를 해야 되는데 좀 적어봤어요. 이게 1959년 6월에 베드로 좌를 향하여 그런 회칙을 발표하셨는데 거기 보면 이제 개신교라든가 우리 가톨릭에 갈라져가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열교 안 좋은 표현을 썼어요. 근데 이제 처음으로 갈라져 나간 우리 형제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대단하시네요. 교회 일치 대화를 위한 이제 물꼬를 트신 거죠. 1960년 6월에는 그리스도교 일치 촉진 사무국을 설립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 일치 대화를 위해서 어떤 기구를 마련하셨고 거기에 이제 베아 추기경이라고 성서학자인데 그분을 임명해서 이것이 잘 될 수 있도록 하셨고 이게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제2차 바티칸 공회 때. 근데 사실은 교회 일치 대화가 이제 지금은 당연한 거로 여기지만 그 당시에서는 반대를 많이 받았어요. 진리가 하나인데 딴 데 나간 사람들이 무슨 진리를 가지고 있느냐. 그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다음에 1960년 12월에는 영국 성공회 제프리 피셔 캔터버리 대주교가 이제 교황님을 방문해서 그 교황님 만나셨고 그다음에 61년 6월에는 콘스탄티노플의 동방교회죠. 아테나고라스 1세 동방정교회 총대주교의 그분에게 사절을 보내서 인사를 보냈고 그다음에 유대교의 관계를 개선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2차 바티칸 공회에서 이제 교회 일치 대화라든가 타종교와 이제 관계 개선 이런 것들을 추구했는데 이미 그거를 씨앗을 심으신 거죠. 공회 이전에 이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외교관으로 활동하셨기 때문에 특히 더 이제 그런 게 그렇죠. 몸에 배이셨을 것 같아요. 불가리아 교황대사 그다음에 저쪽 그리스터키 교황대사라면서 그분들하고 이미 이렇게 마음을 나눴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의 어떤 대화, 필요하다, 대화할 수 있다 그런 확신을 다 가지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적으로 만들지 않고 예. 늘 대화할 수 있는 대상으로 만들어 내셨기 때문에 사실 이런 회칙을 통해서 자신이 표명한 의사가 결국 그 동구권이나 그 교회 신자들에게 많이 도움이 됐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분이 이제 공산주의와의 대화도 이제 시도를 하셨는데 네. 제일 유명한 거는 이제 그 쿠바 사태죠. 1962년이네요. 그 당시 케네디 대통령이 저쪽 터키에다 몰래 핵탄두를 설치해 놨어요. 아, 후르츠초프가 알고선 소련서 화가 나니까 쿠바에다 미사일 기지를 네. 건설하니까 케네디 대통령이 쿠바를 봉쇄를 했죠. 그게 서로 이제 두 열차가 맞부딪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고 핵전쟁이 터지는 거 아니냐. 굉장히 위기의 순간이었는데 케네디 대통령이 요한 23세에게 중재를 부탁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양국 지도자가 좀 참아라, 대화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후르시초프 서기장도 그 충돌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여서 쿠바 사태가 그야말로 무난하게 해결이 된 거죠. 네. 그때 긴박했던 상황들이 막 그려지는데요. 아니, 네. 왜냐면 미국과 소련이 정말 핵전쟁할 상황까지 치달았었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의 그런 교황님의 그런 작업들이 결국은 지상의 평화를 통해서 이렇게 발표된 것 같다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 회칙에 대해서 조금 네, 사실은 그 1항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은 이제 평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뭐 전쟁이 없는 상태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1항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지상의 평화는 모든 시대의 인류가 깊이 갈망하는 것으로서 하느님께서 설정하신 질서를 충분히 존중할 때 비로소 회복될 수 있고 견고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평화는 정의로워야 되는 것이 정의에 기반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야기하는 정의는 하느님의 것을 하느님께 되돌려 드리는 것. 하느님의 질서 안에 머무를 때 우리는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다. 이게 바로 그 지상의 평화의 가장 1항인데 바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보통 교황님 회칙을 발표하실 때 네. 가톨릭 신자들을 대상으로 하시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전 세계 네. 가톨릭 신자들과 정말. 네. 선의를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네. 전 세계를 향해서 했고 그래서 굉장히 큰 아주 좋은 반응을 일으켰어요. 네. 근데 이 교황님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새로운 길을 개척하셨는데 항상 반대자는 있었어요. 네. 공산 정권과의 이제 네. 그 대화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그 소련하고 이제 대화를 통해서 약간 해빙 무드가 되면서 소련 쪽에서는 이제 1945년 그때부터 주교님들이라든가 추교인까지 감옥에 가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분들을 다 풀어줍니다. 그런데 이분이 돌아가시던 해인 1964년 봄에 네. 4월쯤엔 후르시초프의 네. 사위가 그 프라우다지의 편집장이었어요. 그 부부를 네네. 접견을 합니다. 네. 굉장히 큰 건데 파격적이었을 것 같아요. 그 네. 교황청 내부에서는 굉장히 반대를 했어요. 네. 공산주의자들한테 이용당한다. 그래서 굉장히 네. 반대를 했는데 이분이 국가는 의지로 나에게 찾아오는 사람 난 누구나 다 받아들인다. 네. 근데 그 부부들이 교황님을 만나고 굉장히 좋은 인상을 받았다고 그렇게 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많이 아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애도하는 걸 보면서 이분이 어떤 삶을 사셨나 사실 또 다시 돌아보게 되는데요. 바티칸 광장의 군중이 애도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네. 그걸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교황님들이 이렇게 한 말씀 해주시는 게 되게 이렇게 마음을 울리는데요. 교황님 이제 돌아가시면서는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들어서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네. 말씀하셨다고. 어떻게 보면 이제 당신의 삶을 마지막까지 이제 주님께 온전히 봉헌하는 그런 말씀이시라. 네. 그러니까 이 짧은 당신이 그 교황직을 이렇게 지내셨지만 되게 마음을 많이 울리게 됩니다. 네, 그렇죠. 그때 신자들뿐만 아니라 뭐 비신자들 전 세계 사람들이 슬퍼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 교황님께서 돌아가시고 나면 보통 이제 시성식을 하시게 되는데 2014년에 이제 시성이 되시고 났는데 보통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돌아가신 날을 축일로 삼는데요. 특이하게 그 교황님만큼은 그 공의회가 개최된 10월 11일이 예. 네, 그 축일이라고 합니다. 그날을 저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저희가 마무리를 하면서 지난 시간처럼 똑같이 키워드 넣는 시간으로 해보겠습니다. 네, 요한 23세 교황님은 한마디로 땡땡땡 괄호 넣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교황님이셨나? 네. 아니 저는 네. 사실 이렇게 뭐 땡땡땡 읽어보다는 네. 조금 긴데요. 좋아요, 지문이. 네. 기회를 잡아라. 아,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 기회는 여러 차례 이렇게 다가오지만 네. 준비하지 않으면 나에게 다가온 기회를 잡을 수가 없거든요. 아, 네, 맞습니다. 이제 요한 23세 교황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당신이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네. 생각이 들어서 네. 교황님의 삶을 네. 기회를 잡아라. 아, 우리도 네. 기회를 잡자. 네. 아, 좋은데요? 네. 주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짧게 해야 되겠네요. 네, 괜찮습니다. 네. 넓은 품 교황님 뭐 이렇게. 아, 네, 네. 맞아요. 그 품체만큼이나. 네. 모든 사람은 끌어안으라고 네. 하셨잖아요. 품으려고 넓은 네. 품 교황입니다. 아, 네. 저에게 한번 물어봐 주시겠어요? 네. 우리 그럼 교수님은 어떻게 네. 키워드를 뭐라고 뽑으시겠어요? 저는요, 영화 제목에서 위대하게 은밀하게 위대하게가 딱 떠올랐는데요. 네. 거기 왜냐하면 아무도 다 지나가는 교황이라고 해서 사실 제가 유튜브나 이런 데서도 키워드로 이 교황님의 그 이름을 넣으면 다 지나가는 교황이 다 제일 먼저 키워드로 떠올라요. 근데 그렇게 됐지만 결국 바티칸 공의회를 여시고 소집했고 또 마무리를 지을 수 있게 물꼬를 터주셨다는 측면에서 저는 하느님께서 은밀하게 하지만 위대하게 작업을 하신 게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사실은 그 교황님과 관련해서 주교님과 그리고 신부님과 아주 간략하게 스케치하는 정도로만 사실 보고 있거든요. 주교님, 이 방송을 듣고 나서 한번 책을 찾아보고 싶거나 좀 더 보고 싶어하는 신자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네. 요한 23세에 대해서는 우리말로 번역된 책들이 몇 권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이분이 시성 되신 2014년에 나온 요한 23세 성인교황이라는 책을 소개해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이제 그보다 전에 또 요한 23세 그래서 독일 분이 지은 책인데 이것도 번역이 된 그런 책이 나와 있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그 요한 23세가 밀라노 교구장에 있을 때부터 비서를 했던 분이 있어요. 까포빌라라 몬시절인데 그분이 이제 요한 23세 비서를 하면서 느꼈던 점 그것을 쓴 책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 교황 요한 23세 이런 제목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까포빌라 이분은 이제 프란시스코 교황님이 그 추격으로 임명을 하셨어요. 다 은퇴하신 다음이었지만 그래서 100세가 넘도록 네. 사셨던 그런 분입니다. 와, 네, 와, 책 당장 가서 오늘 지상의 네. 평화도 네, 중요합니다. 네, 저는 오늘 저녁에 당장 가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희가 이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은 정말 착하고 유쾌하신 교황님을 만나서 마음이 한결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저희가 요한 23세 교황님의 뒤를 이어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잘 마무리를 하신 바오로 6세 교황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리 함께해 주신 두 분 주교님과 신부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